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사원입니다. 중국은 현재 전기차 판매 대수에서 독보적인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공에는 거대 내수 시장과 중국 특유의 애국 소비도 한몫하긴 했지만 송전망과 충전 인프라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큰 틀에서는 중국 정부가 화석 연료에만 의존했다가는 미국의 에너지 안보가 흔들릴 위험이 있어서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전기화에 매진한 결과이기도 한데요. 중국의 독특한 체제 때문에 가능했던 전기차 성공 비결은 무엇인지 글로벌 경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필리핀 소식 준비했습니다. 지난 5월 12일에 치러진 필리핀 중간선거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수감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다바오시 시장에 옥중 당선됐습니다. 그가 과연 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 20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오만이 미국과 이란의 제5차 핵협상이 현지 시각으로 23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10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오만에서 4차례 만났습니다. 협상과 관련해 양측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만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존폐를 두고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프로그램을 아예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에 이란은 평화적인 핵기술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인 무하마드 신와르를 사살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3일 신와를 겨냥해서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의 병원을 공습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이나 하마스는 그동안에 그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지난 18일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을 인용해서 신와르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가자지구 재점령을 목표로 기돈전차 작전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은 지난 주말 광범위한 지상작전을 재개하는 등 하마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재무장관이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갖고 무역과 환율 문제를 논의했다고 미국 측이 밝혔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가토 가스노부 일본 재무상과 회담했다며 글로벌 안보와 양자 무역 등 미일의 경제 관계에 대한 중요한 의제를 다뤘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트럼프 정부가 한일을 포함한 57개 국가에 책정한 상호 관세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관세 인하와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 감축 방안 등을 놓고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웨덴 의회가 현지 시각으로 21일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자금을 지원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5,000메가와트 규모의 원전 4기 혹은 동일한 규모의 소형 모듈 원자로를 새로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전체 계획의 절반 정도는 2035년부터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원전 건설에 자금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단기적으로 증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데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이 다음 주 바티칸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실무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난 16일 튀르키 이스탄불에서 튀르키의 중재하에 첫 번째 고위급 회담을 연 이후 실무진들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인데요. 다만 실무회담이 추가로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앞서 교황청도 레오 14세 교황이 바티칸 교황청을 회담 장소로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인심 쓸 때가 아니라 아낄 때라고. 네, 그렇습니다. 기타 고피너트 IMF 부총재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너무 크다면서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고피나트 부총재는 미국의 부채 대비 국내 총생산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부채를 GDP 대비해서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재정 정책을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돈 쓸 때가 아니라 아낄 때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미국 의회 예산처에 따르면 2024년 회계연도 기준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해서 98%라고 하는데요. 10년 전에 73%였으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겁니다. 네. IMF는 지난달에 관세 수입이 증가하면 올해 미국 재정 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긴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진행 중인 세제 개혁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다시 적자가 많아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고피나트 부총재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완화하고 상호 관세 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긴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신용평가서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을 내렸다 이런 소식 네. 전해드리면서도 관련 내용을 전해드렸었거든요. 재정적자 문제 때문이었죠? 맞습니다. 네. 무디스가 지난 16일 날 그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강등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무디스가 얘기한 것이 똑같은데요. 정부 부채 이자 지급 비율이 10년 넘게 증가해서 유사 신용등급을 받은 다른 국가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라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부르는 감세 법안 이걸 이제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안을 2017년 감세 조치를 연장을 하고 팁과 추가 근무 수당에 대해서 세금을 없애는 방안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수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적자가 커지는데 이걸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뭐 군사, 이민 단속 예산은 증액하는 한편 메디케이드, 식품 보조, 교육, 청정에너지 보조금은 깎겠다라고 트럼프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날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찾아가서 법안을 지지하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는 현재 재정 상황은 전임 정부인 바이든 정부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잘못되면은 전임 정부 탓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무디스의 발표는 후행 집회 불가하다라고 말하면서 네. 이번에 등급이 강등된 것은 트럼프 정부가 취임한 지 100일밖에 안 됐고 그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전 정부 바이든 정부의 과도한 지출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무디스의 경고가 나오고 나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크게 올라갔고요.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미국 국채를 사려고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뒷담화보다 앞담화가 낫죠. 앞담화라는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뒤에서 네. 얘기하는 것보다는 앞에서 얘기해라. 네, 맞습니다. 네. 뭐 보통 그렇게 얘기를 이런 하죠. 건가요?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앞에서 그냥 예, 정정당당하게 네네네. 문제를 얘기해라라고 하는데 네. 하지만 굳이 이런 얘기를 당사자 앞에서 꼭 해야 되나라고 싶은 생각이 드는 장면이 백악관에서 연출이 했습니다. 네. 지난 2월 달에 기억하실 겁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 찾았을 때 사실 그때는 파국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됐죠. 이번에는 파국까지는 아니었지만 네. 굳이 이 얘기를 왜 당사자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걸까 싶은 장면이 연출이 된 건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날 대립각을 세웠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그런데 남아공의 백인 농부 집단 살해 의혹을 공개적으로 라마포사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된 건데 사실 이거는 정확히 그렇다라고 확인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의혹이 나오는 그런 얘기였는데요. 네. 두 정상은 언론에 지켜보는 가운데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우호적으로 서로 덕담도 나누고 네. 인사말을 나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약간 바꾸면서 백인 농부 집단살해 관련 의혹으로 얘기가 넘어갔고요. 네. 그러자 양 정상 간에 서로 얘기가 이제 오고 가게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에서 일반적으로 백인 농부들이 살해 피해를 입고 있고 그래서 그 농부들이 남아공을 떠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네. 그러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남아공 대통령이 그런 일을 허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까지 말을 한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라마포사 대통령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다가 네. 불 좀 잠깐 꺼주실래요? 라고 말하면서 영상 하나 같이 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는요. 극좌 야당 정치인인 줄리어스 말레마가 보행 네덜란드에서 온 남아공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백인들을 말하는 건데 네. 이 사람들을 죽이고 농부들을 죽이자라고 말하는 흑인 차별 정책이 있었던 그때 나왔던 구호를 다시 외치는 정치인의 목소리를 보여주고요. 네. 토지 몰수를 주장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남아공에서 백인 농부들이 죽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당황한 라마포사 대통령이 그전까지는 웃으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틀자마자 트럼프 대통령 장면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서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 라마포사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소수 정당 관계자의 일부 주장일 뿐이고 남아공에서 누구도 토지를 빼앗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어떤 나라나 다 범죄가 있고 희생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 중에서 꼭 백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흑인들이 더 많이 희생된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앞서서 미국과 남아공 관계를 다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아공에 풍부한 희토류 등 여러 가지 핵심 광물 포함해서 미국과 남아공 간의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촉진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백인 주제를 농부 바꿨군요. 네, 네. 집단 살해, 그러니까 제노사이드 이렇게 표현하면서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자 같이 배석했던 남아공 골프스타, 그러니까 트럼프가 워낙 골프를 좋아하니까요. 네. 어닐스 그리고 남아공 정부 관계자들이 잇따라서 백인 차별 및 박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중에 일론 머스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또 남아공 출신이고 그때 그 자리에 그렇죠. 같이 있었습니다. 좀 분위기가 네. 매우 어색해졌는데. 아주 험악하진 않았습니다만 네, 그래도 네.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긴 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유유상종. 네, 그렇습니다. 지금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후원하는 제5차 카타르 경제 포럼, 다보스 경제 포럼처럼 이제 카타르에서 그런 포럼이 열리는 건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한 지 일주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 사위인 제러드 쿠시너가 Invest in America, 미국에 투자하십시오라는 세션에 대담자로 등장해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게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밝히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주니어가 질문을 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혹시 출마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런 질문을 받아서 굉장히 영광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마도 모르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안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네, 정치인들이 보통 좀 두고 봅시다. 그렇죠. 지금 당장은 제가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 10년 동안 미국 재계를 장악했었던 워크, 그러니까 이제 진보적인 가치와 정체성을 강요하는 민주당 인사들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이념, 광기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혹시라도 나에게 그런 소명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51% 긍정적으로 예, 얘기한 거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트럼프 주니어는 이제 아빠가 대통령이고 자신이 이제 아들인 그렇죠. 건데 네. 헌터 바이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아들 아들. 얘기를 하면서 네. 사실 이제 부자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헌터 바이든 다음이 트럼프 주니어다 말이 나오는데 이건 완전히 틀린 말이라면서 자신은 원래부터 사업가였고 헌터 바이든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자 아들이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그런 사람과 비교하는 건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나는 원래부터 사업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 차례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아빠가 대통령인데 네. 그 가족들이 기업을 하면서 투자하는 게 말이 되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이해 그랬더니- 충돌 부분. 네, 근데 트럼프 주니어가 말을 하는 것이 국가 사업과 사업을 하는 게 개인 아니라 사업. 개인 사업이다. 민간 기업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다른 문제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유유상종이라고 말한 이유는 네. 일각에서는요. 걸프 산유 국가들과 트럼프 일가가 공통점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소수의 왕족이 정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걸프 산유국 등과 트럼프 일가, 아버지는 대통령을 하고 네. 일가들은 사업을 하는 경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두 가지 것이 서로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특히 최측근들에게 여러 가지 중책을 맡기는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걸프 국가들의 왕정과 매우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통치 서열 2위인 알사니 총리가 지금 이제 친척을 데리고 외교장관도 시키고 국영기업인 카타르 에너지 기업의 이사회 의장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를 모두 장악하는 그 모습이 걸프 국가와 트럼프 일가가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텍사스 A&M 대학의 국제관계학의 한 교수가 얘기를 한 것이 트럼프 왕정은 가족을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식 권력 구조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끼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걸프 왕정이. 네, 그래서 트럼프 일가와는 우리가 좀 뭔가 비슷하구나. 대화가 되는구나라고 네.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키워드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중화권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이제 확산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네. 미국에서도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건의학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65세 이상 노령층과 고위험군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일단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미 식품의약청 FDA가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65세 이상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을 대해서 제한적으로 접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입니다. FDA 측은 건강한 성인과 어린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백신은 제약사들이 장기 위약 대조군에 대한 대규모 임상시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겠다라고 방침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19 백신은 변종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호흡기 바이러스에 취약한 겨울철 앞두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백신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FDA 측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할 필요가 없고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그렇게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화이자, 모더나 같은 제약사들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FDA가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고 젊은 층 대상 백신을 추가로 개발할지는 아직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사망자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FDA의 백신 제한 조치가 공중보건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또 제약사들 입장과 미국 정부 그리고 일반인의 인식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 달 둘째 주에 미국에서 주간으로 따졌을 때 1,045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었다고 하고요. 네. 지난달 마지막 주에도 주간으로 284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다는 공식 통계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에서는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실 백신 회의론자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백신 승인에 대해서 너무 좀 규제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채워지지 않은 외로움과 벌어지는 격차. 네. 디지털 환경이 아동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특히 그렇죠. 여자아이들이 네. 남자아이들보다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환경에서 더 큰 정서적 타격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디지털 시대 아동의 삶에 대한 보고서를 최근에 발간했는데요. 네. 여성 청소년, 그러니까 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온라인 활동과 정신건강에 대해서 부정적인 연관성이 더 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2021년부터 22년까지 OECD 조사를 보면 여성 청소년의 12%가 소셜미디어 사용 과정에서 일상을 방해받거나 감정적으로 고통을 겪는 등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라고 대답했고요. 반면에 남자아이들은 8%여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게다가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여학생들이 15%, 남학생들은 10%로 여학생들이 훨씬 더 높게 나왔고요. 네. 또 디지털 기기가 없으면 불안함을 느끼는 비율도 여성 청소년이 22%, 남성 청소년 13%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네. 이 OECD는 여성 청소년은 소년들보다도 감정적 유대나 외모에 대한 검증 그리고 그렇죠. 사회적 보상 같은 심적 요인 때문에 소셜미디어를 더 자주 더 오랫동안 사용한다면서 아이들이 외로움이나 슬픔 등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셜미디어에 의존할 경향이 여자아이들이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사실 그 온라인뿐만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에서 경험도 같이 이제 동반이 된다고 하는데요. 고소득 가정의 아이들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공부를 하거나 네. 정보 탐색에 더 많이 쓴다고 하는데 소득이 낮은
아이들의 가정들은 그걸 하지 않고 오락이나 게임 이런 데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쓰고 그 좋지 않은 콘텐츠를 보낼 가능성 이런 것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로워서 온라인에 들어가서 뭔가를 보는데 거기서 또 정서적으로 타격을 받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잘 사는 집 아이들은 공부를 하는데 또 이 아이들이 외롭다 보니까 뭔가 채우려고 온라인상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이 격차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네. OECD는 아이들의 디지털 활동은 부모의 관심, 감독 그리고 가족 내에서 대화 규칙, 학교에서도 교육과 교사들의 지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에게만 이걸 해결하라고 말할 수가 절대 없는 것이고 그렇죠. 뭐 사회, 국가 그리고 국제적으로 다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OECD는요. 오프라인상에서 취약성, 그러니까 부모들이 잘 양육을 안 해준다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위험, 그러니까 뭐 너무 과몰입한다든지 네네. 사이버상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든지 네. 위해 콘텐츠를 본다든지 이런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스트레스, 외로움 이런 것들이 점점 확산이 되는 거죠. 네. 여학생들은 아무래도 관계 맺기에 좀 이 기기들을 이용하는 맞아요. 게 많으니까 그런 비율이 좀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힘드시더라도. 네. 마지막 키워드 와르르 무너진 자존심. 네, 중국 안휘성에서 600년 된 건축물의 기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지난 19일 발생한 사고인데요. 명중도 고루에 기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거의 1, 2분 만에 이 거대한 기와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건데요. 네. 사고 직후 해당 지역 문화재 관련 부서가 현장에 출동해서 안전 통제 설치하고 지금 긴급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1995년에 이게 재건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때도 지붕 일부 기와가 낙하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명나라 태조 때 만들어진 그런 이제 오래된 건축물인데 이게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좀 충격을 줬고요. 사람들에게 이게 2017년에 산발적으로 기와가 추락하고 처마 손상한 일이 있었고 그때도 또 한번 수리가 있었고요. 2023년 9월 달에도 수리해서 24년 3월 달에 보수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채 또 1년도 되지 않아서 기와가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저도 잘 좀 조사를 해야 네, 되겠네요. 중국 사람들은 또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데 네.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상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요.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텐샤프의 You 함께 듣겠습니다. It's alright with me as long as you are by my side. Talk or just say nothing. I don't mind. Your looks never lie. I was always on the run, finding out what I was looking for, and I was always insecure. Just until I found words often don't come easy. I never learned to show the inside of me. You know my baby, and you were always patient, dragging out what I try to hide. I was always on the run, finding out what I was looking for, and I was always insecure until I found, you were always on my mind. You're the one I'm living for. You're my everlasting fire. Oh no, you're my always shining star. You're my always.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주장 다큐멘터리를 관람한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로 임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나흘째 수도권에 머물며 재계와 의료계, 농업계 등과 만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미국식 성과연동 보수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정치공학적 단일화 등 불필요한 말이 많다며 모든 전화의 수신을 차단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비서에게 샤넬 가방을 최소 2차례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는 자신이 비용을 내고 비서에게 몇 차례 가방 교환을 부탁했으며 가방은 돌려받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계엄군이 선고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활약하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 정상에 올랐습니다. 토트넘 구단은 17년 만에, 손흥민 선수는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한인회 이하린 부회장을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필리핀 한인수목연합회 부회장 이하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 중간 선거에서 수감 중인데 당선이 됐어요. 이게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소식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필리핀에서는 5월 10일 총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치른 중간선거가 치러졌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영사재판소 구치소에 수감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필리핀 지방선거의 시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네. 필리핀 선거관리위에 따르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66만 표 이상을 획득했는데요. 경쟁자보다 약 8배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수감 중인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선 시장직으로 오르려면 다음 달 30일 전까지 취임 선서를 해야 하는데요. 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할 수 있게 석방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ICC가 임시 석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이 다바오 시장 취임 선서 못하면 누가 시장을 맡게 되는 건가요? 네, ICC 수감으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시장직을 맡지 못하고 부재 상태가 되면 필리핀 내무부와 지방 정부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시장직을 맡지 못하는 것이 일시적일지 영구적일지 우선 판단해야 합니다. 네. 두테르테의 부재가 일시적이라면 아들 세바스찬 부시장이 부친이 취임할 때까지 시장 대행을 맡게 되고요. 예. 반면 영구적으로 결정이 되면 세바스찬 부시장이 정식 시장으로 취임하고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한 다바오시 의원이 부시장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 네. 옥중 당선이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면 필리핀 족벌 정치의 단면이 좀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다바오 시장에 당선된 두테르테 가문이 여전히 필리핀 정치에 강력한 지지 기반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데요. 네. 두테르테 가문은 지난 37년 중에 34년은 다바오시 시장을 배출한 만큼 이곳 두테르테 가문의 지배력이 강고한 곳입니다. 이번 중앙선거에서는 두테르테 장남인 파울로도 다바오시 1구 지역구의 하원의원에 3번이나 성공했고요. 네. 손자, 소녀들도 지방의회 의석을 차지했는데요. 이러한 가족 중심의 족벌 정치 구조는 여전히 필리핀 정치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네. 필리핀 가문 족벌 정치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족벌 정치 뿌리는 미국이 1898년 필리핀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이상가들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고 보는데요. 네. 이것을 기반으로 투표자들이 본인의 내 기반을 더 강화하고 독립 이후에도 선출직과 공직을 정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했습니다. 네. 주요 가문들이 중앙과 지방 주요 간직을 독점하고요. 대를 물리면서 필리핀 각급 선거의 유력 가문들이 세력 대결이자 지역 투어 간 경쟁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필리핀은 라우렐, 로아스 가문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한 약 10개의 가문들이 필리핀 정치를 좌우한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선거가 이 마르코스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떤 평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번 필리핀 선거는요. 상원 하원의원 선출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대형 정치 국면인데요. 네. 그중에서도 상원의원 선거는 필리핀 국민들의 여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로 꼽히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일반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중간선거에 선출되는 상원의원 후보의 지명권을 대부분 확보하고 있고요. 네. 대통령의 지지가 상당한 이점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앙선거는 그렇지 못했던 걸로 나와 있는데요. 네. 약 6,800만 명의 유권자가 상원의원 12명을 선출하는데요. 마르코스 진영은 6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것은 사전 여론조사에 집계한 9석보다 많이 적은 수치이고요. 반면 두테르테 측은 4석을 확보하는데 당초 여론조사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네. 이 결과 앞으로 3년 동안 임기를 하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건의와 정책 추진에도 타격이 될 뿐 아니라 당장 7월에 실시될 사라 두테르테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제동이 걸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필리핀 한인회 이하린 부회장이었습니다. 세계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글로벌 경제입니다. 이달 초에 상하이 모터쇼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중국 전기차의 힘을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고 중국의 기술력에 전 세계가 감탄하기도 했는데요. 이 중국이 어떻게 전기차 부문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지 오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 전기차가 진짜 잘 나가는 거죠, 요즘에? 맞습니다. 네. 사실 전기차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아주 짧게 얘기를 하자면 빨리 충전해서 최대한 멀리 가는 그렇죠. 거겠죠. 네. 그래서 이번 상하이 모터쇼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비아디라고 하는 중국 전기차 업체였습니다. 네. 5분 충전해서 470km를 갈 수 있다. 이 급속 충전 시스템을 선보이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는데 전기차를 모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빠른 건지. 대단한 건지. 네. 예. 여하튼 지금은 중국 전기차가 가장 빨리 충전되고 또 멀리 가고 더더군다나 싸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가 중국 전기차가 된 겁니다. 네. 원래는 테슬라, 미국
기업이 주인공이었는데 BRD가 지난해 역전을 했거든요. 다른 브랜드까지 더하게 되면 당연히 중국산이 압도적이고요.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버니 기술력도 당연히 앞서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어느 정도나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숫자로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지난해 기준 전 세계에 팔린 전기차가 1660만 대 정도가 됩니다. 근데 중국에서 팔린 게 1010만 대예요. 그러니까 10대 중에 6대는 중국에서 팔렸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네요. 유럽에서 팔린 건 한 340만 대. 그다음에 미국은 170만 대고 그 외 나머지 국가가 한 140만 대 정도가 되는데 내수 소비네요, 거의. 맞습니다. 물론 중국 인구가 많으니 당연한 결과이긴 합니다만 여튼 시장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벌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2020년, 4년 전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게 당시엔 중국 내수 전기차 판매량이 110만 대, 유럽은 이걸 앞지르는 140만 대였어요. 미국은 30만 대 정도밖에 안 되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 4년 만에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게 된 건데 거의 10배. 맞습니다. 중국 사람이 애국 소비를 한 거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폭스바겐 독일 차잖아요. 이런 걸 감안하면 꼭 그런 것만 아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튼 지금은 중국에서 신차 판매량의 절반가량이 전기차이고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국이 전기차 판매량이 내연기관차 판매량을 앞지르는 지구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거든요. 사실 중국 전기차 성공의 핵심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송전망, 그다음에 충전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을 이제 설명해 주셔서 충전 인프라는 뭐 당연히 너무나 중요한 거고 그렇죠. 송전망은 왜 중요할까요? 차근차근 이해하실 필요가 있긴 한데 먼저 전기차의 전력 소모는 생각보다 꽤 큽니다. 단순 비교가 어렵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완속 충전기에 필요한 순간 출력이라고 하는 게 7kW 정도가 됩니다.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이 전기 수도꼭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일반 가정에 쓰는 전력,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 들어가는 전기의 수도꼭지가 딱 그 정도 되거든요. 실제로 쓰는 전기 양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여하튼 전력 시스템 측면에서는 전기차 한 대가 팔리면 한 가구 정도가 더 생기는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발전소를 많이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실제로 중국은 발전소를 엄청나게 지었어요.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 이런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어마어마한데 지난해 기준 중국의 제1발전원은 석탄 발전소이긴 합니다. 설비 용량이 1175기가와트 정도 되고 중국 전체에서 쓰는 전기의 절반가량을 이 석탄 발전소로 만들긴 하는데 그다음이 태양광 887기가와트, 그다음이 521기가와트 풍력, 그다음에 436기가와트 수력 이렇게 되는데 이 셋을 합하게 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되거든요. 그 규모가 1844기가와트예요. 그러네요. 요거는 석탄 발전소도 앞지르긴 하지만 전 세계를 다 더해도 중국에 미치지 못할 정도니까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사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고 하면 우리나라 원전 한 기의 그 발전 설비 용량이 1.4기가와트니까 우리나라 원전 1,300여 개 정도의 규모가 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이 불과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2014년만 하더라도 사실 태양광 발전소가 독일보다 중국에 없었거든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그러니까 중국이 짧은 기간 안에 많이 맞습니다. 건설을 한 건데 그렇죠. 원래는 석탄 발전소가 많다고 이렇게 중국하면 이렇게 연관지어서 많이 맞습니다.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많이 있기는 하죠. 그렇죠. 왜 그런 건가요?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재밌는 기사 하나를 실었는데 시진핑이 어떻게 전기혁명을 촉발했는지를 따져보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서브 타이틀이 조금 재밌는데 이 베이징은 공격적인 에너지 자립축으로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이런 부제가 달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우리는 여전히 화석 연료 시대에 살고 있긴 합니다만 중국은 이미 2010년도 초반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화석 연료 시대 중국이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뭐였냐면 당연히 에너지였겠죠. 그렇죠. 빠르게 성장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에너지 수급인데 사실 바다를 장악한 건 미국이잖아요. 만약에 미국이 공급선을 이렇게 잘라버린다. 그러면 꼼짝없이 당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우려를 했던 건데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취임 이후에 곧바로 재생에너지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종 에너지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비율을 전기화율이라고
하는 그 통계 수치로 표현을 하는데 네. 미국과 유럽은 이 전기화율이 오랫동안 20%에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미 2021년 무렵에 30%까지 끌어올렸고 지금은 아마도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만큼 화석연료 우전에서 벗어나 있고 네. 그래서 전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천연가스 수출국인 미국의 압박에서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렇군요. 핵심이 이겁니다. 발전소를 많이 지으려면 그걸 당연히 감당할 수 있는 수요가 필요할 테고 네. 그래서 중국은 그 역할을 전기차에게 맡긴 겁니다. 석유를 가장 많이 쓰는 자동차 동력을 전기로 바꾸면 그만큼 석유 의존도도 많이 줄어들고요. 네, 사실 네. 일석이조를 노렸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네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그 일석이조를 가능케 한 게 바로 송전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기를 이제 배분하는 거죠. 나르는 거죠. 나르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송전망. 맞습니다. 발전소에서 사실 전기를 아무리 만들어봤자 그걸 나르는 송전망이 없으면 그렇죠. 무용지물이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당연히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도 만들 수가 없고 그래서 충전 인프라가 충분히 깔려야 사람들이 쉽게 충전할 수 있고 그런 환경들이 갖춰져야 사람들이 좀 사겠죠. 네. 실제로 그 설치된 충전소 비교를 해보면 네. 왜 중국이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지 아주 쉽게 알 수 있는데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공 충전기가 350만 개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 충전기까지 합하면 뭐 1,200만 개가 된다라고 하는 뭐 국내 기사도 있긴 합니다만 여튼 공공 충전소만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네. 반면 유럽 같은 경우는 공공 충전기가 100만 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미국은 20만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비교가 안 되네요. 그렇죠. 물론 미국은 대부분 단독주택에서 살기 때문에 네. 개인용 충전기를 사서 집에 많이 설치하긴 합니다만 여튼 이렇게 충전 인프라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휘발유차라면 주유소 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뭐 전기차야 주로 아파트나 주택에 완속 충전기로 충전을 주로 하긴 합니다만 네. 장거리 운전할 때는 급속 충전기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로 보면 일종의 주유소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중국은 이 공공 급속 충전기가 160만 개 정도가 있어요. 유럽은 20만 개, 미국은 10만 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주유소 역할을 하는 이 급속 충전기를 660만 개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멀리 여행을 갔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유소를 갔다고 네.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차가 그렇게 많은데 주유구가 하나밖에 없다. 아, 곤란하죠. 그럼 줄이 엄청나게 길겠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람들이 전기차를 안 사겠죠. 안 사죠. 예. 당연히 안 살 텐데 네. 중국은 주유구 한 개가 아니라 10개, 20개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전 경험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최근에 국내에서는 전기차를 안 사고 기름을 넣을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조금 많이 유행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충전소를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 그냥 필요한 데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네. 그랬다가는 사실 큰일이 나는 게 충전소는 사실 송전망 이라고 하는 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단순화해서 제가 좀 예를 들어보자면 네. 이런 건데 100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해보죠. 네. 그럼 처음에 지을 때는 가구당 평균적으로 쓰는 뭐 전기 소비량을 추정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뭐 100가구니까 그럼 단지 전체에 필요한 전력량이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네. 그러면 거기에 여유 용량 한 10% 정도를 얹어서 한전과 전기 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전기가 올 때 전압을 바꾸는 변전 설비도 거기에 맞춰서 넣고 보통 아파트 단지 아래 이 변전 설비가 들어가 있죠.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50가구가 차를 전기차로 바꿨다고 해보죠. 그러면 100가구 단지가 150가구가 됐다는 거랑 비슷하다는 그렇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지금 중국이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냥 주차장 바닥에 뭐 50개 정도의 충전기를 설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 변전 설비 용량 같은 경우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근데 뭐 50개의 그 주차장에 전기차가 들어가서 충전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꺼비 집 내려가잖아요. 맞습니다. 정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흔히들 집에서도 갑자기 전기를 많이 쓰면 두꺼비 집이 내려가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 건데 예. 그럼 이거 어떻게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해법은 아주 간단하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들어오는 전기의 양 그러니까 전기 수도꼭지를 큰 걸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아파트 지하에 설치해놓은 변압기도 또 큰 걸로 바꿔야겠죠. 예. 근데 그거 바꾸려면 사실 공사 기간에 주민들이 굉장히 큰 불편을 겪어야 돼서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 쉬운 건 아닙니다. 뭐 고장 나는 거야 뭐 고칠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아파트 단지는 그래도 이렇게 주민들의 어떤 그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긴 한데, 네. 이걸 지역으로 확장을 해보면 난이도가 극단적으로 올라가는 게 이런 이유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전기차가 급격히 늘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서울로 들어가는 고압 송정로를
송전 선로를 추가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고압 전기를 받아주는 변압기도 뭐 증설 같은 걸 해야 되고. 한데 최근에 서울 외곽 곳곳에서 주민들이랑 한전들이 다투고 있는 게 사실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동네를 지나가면 안 된다. 그렇죠. 우리 동네 변전 설비가 커지면 안 된다. 필요는 한데 우리 맞습니다. 동네는 말고요. 이렇게 전자파 되니까. 문제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 이미 과거 수요에 맞춰진 송전 설비로는 도심 내 충전 설비를 갖추기가 매우 어렵고 심지어 급속 충전 같은 경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도 보시면 되는데 네. 이런 문제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도 똑같이 겪고 있는 건데 반면에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매우 빠른 속도로 송전망을 확충하는 데 성공을 해서 이렇게 충전소를 많이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중국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 하면 이제 체제가 좀 다르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라고 알고 있긴 하지만 조금 형태가 많이 다르죠. 그렇죠. 국가 중심의 자본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중국에도 사유재산권이 있긴 합니다만 완벽하게 사유재산권을 인정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가 쓴 뭐 토지제도와 중국 정치 경제라는 논문이 있어서 한번 살펴봤는데 네. 거기서 중국의 독특한 토지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중국은 도시 지역의 땅은 국가, 농촌 지역의 땅은 농민 집단으로 소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일반 국민들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랑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 땅의 사용권만 사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땅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도시에.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땅의 사용권과 그 아파트의 사유재산권만 있지. 내 땅은 아닌 내 땅은 거예요. 아닌 거죠. 네. 그렇다 보니 이 땅에 중국은 인프라를 아주 손쉽게 건설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건데 그러네요. 물론 중국 정부가 보상을 해주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인프라 건설에 들어가는 땅의 사용권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살던 주민이 있다. 네. 그러면 이 땅에 뭐 예를 들면 송전망 혹은 다른 인프라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면 강제 수용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사유재산에 합당하는 보상을 당연히 해줍니다. 땅의 사용권이라든지 건물의 네. 재산권이라든지. 근데 그 범위 바깥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사실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뭐 보상을 할래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렇죠. 단순히까지는 아닙니다만 네. 여튼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전자파의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도 유럽도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쳐서 사실 송전망을 확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사실 그래서 많이 우리가 접하는 소식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걸면 수년간 공사가 멈추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중국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반면에 예.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땅이 국가 소유라서 수용하기도 쉽지만 네. 공익을 위한 인프라 건설이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주민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기도 어렵다는 게 사실 이 논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주 빠른 빠르게. 속도로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다는 건데 네. 눈에 아주 쉽게 드러나는 게 사실 고속철도망이기도 해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2005년에 고속철도망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에도 2004년에 KTX가 처음 개통을 했으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죠. 최근에 중국 가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불과 15년 만인 2020년 무렵에 중국은 이미 중국 국토 전역을 잇는 촘촘한 고속철도망을 갖췄어요. 이런 인프라 건설 속도는 사실 유럽이나 미국, 우리나라 같은 뭐 서방 선진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인 건데 네. 사실 이건 돈이 많다라고 해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송전만도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 체제의 그렇죠. 문제였다. 그렇다면은 중국을 다른 나라가 따라잡기 쉽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예. 이미 중국 같은 경우는 저만큼 앞서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 뭐 쉽지 않겠지만 이제 와서 어찌어찌 송전망을 갖춰본다고 한들 네. 싸고 좋은 중국 전기차가 많이 팔릴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미 제3세계라고 하죠. 선진국이 아닌 미국, 유럽, 그다음에 한국, 일본들을 제외한 뭐 남미라든지 그다음에 중동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이런 곳에서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더 무서운 거는 송전망이 중요한 건 사실 전기차뿐만이 아니거든요. 최근에 뭐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하는 AI 산업도 전력 많이 쓰잖아요.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죠. 그래서 여기도 그만큼 송전망을 추가로 깔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는 어떤 뉴스도 있냐면 송전망이 부족해서 내가 AI용 데이터 센터에 만들어 놓은 곳으로 전기를 끌어올 수가 없으니까 원전 바로 옆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이런 맞아요.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 사실 미국과 유럽도 그것 때문에 송전망을 확충하겠다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뭐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한들 과연
중국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있을까? 네. 개인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예, 그 사이 중국은 저 멀리 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글로벌 경제 오늘도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버트 오설리반의 클레어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